자치분권의 캠페인 성찰과 방향, 이건 센터에서 제목을 정해줘서 캠페인 하면 자치분권 운동인가 보다 해서 제가 좀 마지막 슬라이드 좀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PR 겸 홍보 겸 해서 말씀드리고 또 센터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 제기, 왜 자치분권이가 오고 마광래 교수님은 또 그쪽 분야의 우리 최고 권위자이신데 오늘 그 말씀도 해주셨고 또 자치분권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셔서 문제 제기를 우리나라에서 왜 자치분권 해야 돼요? 문제 제기에 대한 차원과 지방분권의 오디세이아라고 좀 이름을 줬는데 지금까지 자치분권이 지방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과 참여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했는데 요즘 특별자치도가 유행인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뭐 또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 자치분권 2.0 시대의 이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분권위에서 얘기한 자치분권 2.0이 뭐냐? 이제 단체자치였다면 앞으로 주민자치 방향으로 좀 크게 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새로운 여정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어떤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그런 그 과정, 큰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방분권 운동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큰 틀에서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한국사회와 기능부전의 국정운영 시스템,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타이틀이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사회는 위기의 사회이고 당면 과제들이 없지 않고, 그런 반면에 국정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위기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복지수의 급증, 그 다음에 교육비, 공교육비 부담 증가,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성장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무력하고 피로감이 쌓여있는 정부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통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의 기능 부전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중앙정치, 재벌, 중앙 언론들의 사각연대가 자치분권을 못하게 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통해서 또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자치분권의 어떤 사각연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분권형 국가보다는 기능부전의 집권형 국가를 통해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자,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는 복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을 텐데, 그러면 지금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없고, 그러면 그 3명이 1명을 먹여 살던 기존의 시대에서 1명이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교육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문제도 지금 균형발전의 생태계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인데, 여전히 우리의 자치 구조는 재정자립도, 재정력 기수, 중앙집권의 공과 문제, 이런 한계가 여전히 있다. 하나의 슬라이드로 얘기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의 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그 다음에 교육의 특성화, 지역마다의 특성화, 그 다음에 복지수의 적절한 대응, 혁신적인 국가 정부 운영,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위원회가 추구할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결론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방 중앙의 개혁적인 역할 정립으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필요하다. 저는 초강형 메가시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초강형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청 이런 지역에서부터 야 이렇게 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이게 아주 궁여지책의 아우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앙부처에서 고려했던 것인데 지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부울경은 파산, 대구 경북도 파산, 부울경은 시민사회단체가 경실련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광주 전남이 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가봤더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기정 시장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대전 세종 충청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무국이 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세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만 큰 틀에서의 초강형 메가시티가 특별지방자치단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방분권 일괄량부, 사실 제가 지방분권 일괄량부 제가 오랫동안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차 일괄량법이 추진이 되고 2차 일괄량법이 진행이 되고 지방분권형,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의 구축. 이 아까 마강래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5+2 광역경제권은 참여정부 말기에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시도를 강화시키고 시군구를 70개 정도로 통합하자. 그래서 시도를 강화시켜서 거기에다가 행정청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실행이 못 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행정청이라도 둬서 5+2 광역경제권이라도 좀 했을 걸, 하도록 좀 이렇게 얘기할 걸. 저도 반대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좀 그런 아쉬움이 돌이켜보면 있어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지방의회가요, 인사권 독립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이동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큰 틀에서의 지방화시대위원회가 추구해야 될, 또 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동기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자치분권위원회 같이 아우러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 자치분권을 아주 잘했어. 잘했죠? 근데 왜 이렇게 인수위 때 이렇게 했어요? 인수위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국가균형발전이 조금 아쉬워 사실.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디딤돌을 놨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미완이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좀 미온적, 박근혜 정부도 소극적, 냉소적. 문재인 정부는 자그마한 결실을 맺은 것이 하나의 쉽고는 지방분권의 오디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하려면 아예 안 한 게 낫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자치경찰제도 그렇게 했지. 지방자치법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평가로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성과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졌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해야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사실. 왜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 히든 스토리가 좀 알기도 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괄량법 개정, 재정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려고 하는 기반 마련했던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이 틀에서 주민주권, 자치권, 그 다음에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의 협력 과정 관계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 성과이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론제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애를 낳고 뭔가 좀 바꿔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권의 한계,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시 경찰청을 싸우고 경찰청이 못하게 해요. 이 이니시어티브를 경찰청이 전혀. 그 다음에 자치경찰 상관인 경우에 갈등이 있거든. 뭔가 자치경찰에서 경기 북부 자치경찰 위원인데요. 뭐 하려고 하면 꼭 경찰청이 있어서 문제. 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양성, 그 다음에 시도와의 협력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없지 않고요. 여성의원 인권 전문가가 좀 부재하다. 변호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의원 선발 시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재정의 문제, 저도 해보니까요. 뭐 인사권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뭐 인사권 평가하는 것도 뭐 한 5%도 안 돼요. 반영 비율이. 이게 그래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재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부족할지 또 국비 지원 방식에 있어서 예산권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의 편성 자율성의 저해 이런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고 인사권에 앞으로는 그러면 인사권을 좀 더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무 범위에 있어서 민감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 초기부터 서로가 신뢰와 협업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뭐 현 정부에서 이원화 시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난제 해결. 그러니까 위원회 인력 추가 배치로 업무 추진이 현실화. 이게 사실 사무국에 있는데요. 제대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경찰청에서 인력들이 이렇게 지금 데려와서 있어요. 사실은 사무국의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돌려보낼 수 없고 또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없잖아요. 사무국이 매우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싱크탱크 전문가들 참여 기회가 좀 확대돼야 된다. 예산권의 확보를 위해서 독립세원지자체관 및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좀 가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 교부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의 증액 문제, 그 다음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일괄량법은 오랫동안 주장했던 학회에서도 주장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회 논문을 써가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일괄량법. 근데 사실은 1차 일괄량법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것. 국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법 개정이 안 됐던 거. 법 개정이 안 됐던 걸 모아해서 일괄 이양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일괄은 쉽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호의적이었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꼈기 때문에. 근데 2차 일괄 이양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반대해야 돼요.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 반대. 이것은 국회 고유 기능인데 어떻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일괄해서 하느냐. 이건 국회를 행정부가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사무처 전문위원들 안 계시네요. 상임위원들을 이렇게 꼬셔요. 의원들을. 의원들이 넘어갔고 다 추경호 지금 장관이 다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다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문위원들이 꼬신다는 표현이 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려워졌죠. 재정분권도 지방서비스율이 1차에서 10%, 그 다음에 2차에서 4.3% 상당히 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이것이 세율이 인상이 되고 세월이 확보됐기는 했지만 업무는 그럼 얼마큼 간다는데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초강형 메가시티도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문건위원회에서.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저도 오랫동안 소신을 가지고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좌초 상태에 있죠. 현재의 상향식 사업권, 사업별 권역 설정, 유연한 공간 설정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강형 메가시티가 운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5+2 광역경제권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MB 정부 때 했죠. 사실 요거라도 좀 그때 좀 됐으면 어땠을까? 공간 설정, 공간 구현 문제에 있어서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렇게 4개가 진행이 됐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좌초 상태에 없지 않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과 광주, 전남만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울경은 그 부산 경실련 중심으로서 이제 피켓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이제 수렴이 돼서 될지 저는 공간 문제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생태, 지역의 생태계가 다 깨졌잖아요. 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생태를 구축할 수 있는 좀 시스템, 최소한의 공간 시스템.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이제 교육, 복지, 지역경제, 산업 이것을 넘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 기능인데 중앙부처에 있는 기능을 다 넘겨주고 기능뿐만이 아니라 재정, 인력까지 같이 넘겨줘서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전북 MBC에 가서 이제 이 지방 소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지방 국립대가 전북대가 지금 3대 1이더라고요. 경쟁률. 군산대는 1점 몇 대 1이에요. 3대 1이면 그 미달이거든요. 왜냐하면 3개씩 쓰니까 정시 안 된다고. 근데 전북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 다른 사립대는 어떻게 있어요? 자, 의대, 법정원, 그다음에 치의대 전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다 내려가야죠.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다 하나씩 다 내려주고 다 졸업하면 다 서울로 싹 올라가요. 저는 이게 30%의 지역균형, 지역 인재 발굴을 과감하게 50%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외과 수술을 못한대잖아요. 지방에서. 아니 저기 애기 낳는 그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태가 다 깨지고 다 왜곡된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좀 막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세미나 가지고 이제 토론하다가 제주대학교도 이제 제주도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좌장이 제주대학교 교수예요. 아, 내가 토론 끝나고 나니까 소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대학교는 국가에서 해줘야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라는 걸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현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주대학을 제주도에서 운영을 하면 제주대 교수들이 반대. 전북대를 전북도에서 운영하면 반대. 이게 반대죠. 전북도나 모든 시도에서요. 서울에 숲이 있어요. 학사. 충북학사가 3개 있어요. 전주학사, 전북학사 다 있어요. 자, 서울로 올라가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돌아오는 통로는 다 다리를 걷어차버리죠. 그러니까 돌아오지도 않는데 가는 채널로 다. 그럼 걔들이 그것을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컴백하느냐? 절대 돌아오지 않죠. 왜 거기를 갑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아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지사한테 그랬어요.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전북에도 그런 학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아, 나 이 전북이 좋아. 이거 살래. 이렇게 스테이하는 사람도 정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태계는 다 깨버리고 생태는 다 왜곡되고 어떻게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핵심적인 초강형 메가시티 지금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초강형 메가시티에 대한 사무 설립 기구
안전적인 재원, 위상의 초과형 메가시티가 시도도 아니고 시군구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좀 이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 그 지방자치학회 가서 발표했던 자료도 여기 있는데, 광주 전남은 지금 뭔가 안을 만들고 연합으로 가냐, 뭐 행정통합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강기정 시장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그 문제만 좀 해결되면 광주 전남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될 것 같아요. 대전 세종 충청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여전히 부울경 특별연합원의 부산대, 도시 이제 대구시 경북의 부역파, 뭐 홍준표 시장이 세잖아요. 콩카콜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의 나머지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은요, 이 제주특별자치도 엄청나게 세원도 확보됐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는 불만이 많죠. 적지. 뭐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더 성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지 않은 거죠. 이게 좀 4차, 5차에 걸쳐서 4,537개의 고난이 이양됐습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예산 규모도 2배로 2.5배 정도 늘었어요. 재정자금도 인구수, 지역 총생산, 국세, 지방세를 보세요. 지방세 거의 저희 뭐 7천 몇 억 정도가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이뤘던 지방자치분권의 성과, 앞으로의 방향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지역 주민의 밀착형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치분권 1.0과 2.0의 차이는 주민이 주체되는 주민자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것이 자치분권 2.0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여정,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해서 지방화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방화 시대는 뭔가? 그래서 권력의 공정, 공간적 공정, 이게 지금 제가 퍼온 겁니다.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중앙과 지방의 자치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그래서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가치를 구현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제도, 비슷비슷한 사실은 워딩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부인 정부. 그래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거예요. 지방 주도, 지방이 주도해서 자치분권하고 균형 발전하자.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형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지방화 시대를 구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 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 그래서 10대 국정과제, 세부시청 과제를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략 3개에 관련된 과제들을 10대 과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 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현 정부에서 지금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법에 국회 계획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듣는 소문에 의하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통합위원회로 간다면 통합해서 그만큼 강력한 추진력과 재정적인 어떤 집행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합위원회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자치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 자치분권위원회 3부위원회로 죽였어요. 인원도 죽고 지금 뭐 직원들 싹 가버리고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개정 휴업 상태. 균형발전위원회도 그렇게 돼요. 균형발전위원회 의원이 전 정부에서 선임한 의원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률에 올려가는 것 중에 이제 하나 핵심적인 과제 중에 문제가 하나가 의원들을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치분권위원회 고유 권한은 그겁니다. 지금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있어서 심의 의결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려면 행정부로부터도 동의를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잘 반영해서 중앙행정권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의원들로만 구성돼서 할 경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치분권위원회도 본위원회 가면요 엄청 싸워요. 싸운 단계는 엄청 토론을 많이 해요. 이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변을 보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에 관련된 것들을 기재부에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쉽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맞다. 오히려 힘도 약하고 강력한侵略도 없는데 같이 가야지고 자치분권은 완전히 없어지고 균형 발전의 방향만 간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현재 상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지방권 운동의 방향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뭔가 실리적 연구, 실리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늘 논의할 때 자치분권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뭐 우리 삶이 좋아져? 경제가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늘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실리적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다고 봐요. 다른데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정부 때도 엄청 논란이 많았잖아요. 다른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합치냐 이런 논란인데 지금 또 보니까 합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리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늘 제가 지금 말하는 어딘가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또는 균형 발전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방 주도고 지역 주도지 이 생태가 다 깨지고 왜곡되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복지와 지역경제 산업의 생태가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대학이 살아야 되고요. 대학에 지금같이 서울에서 쭉 법전은 의전은 치의대 좋은 대학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공부하고 다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생태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 생태계가 깨진 거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산업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조를 교육부에서 썼어요. 근데 지방대학이 지금 벚꽃 지는 순서대로 문을 닫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십조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지역경제 산업도 누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역이 주도하는 이것도 이제 뭐 보조금의 형식이랄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지방에 가서 푼돈이 될 수밖에 없다. 국고 보조금의 개수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약 3천여 개 되는 거예요. 3천여 개. 그러니까 3천억을 전화부터 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 하는 것하고 3천억을 300개로 나눠서 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국고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예산이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는 뻔하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용돈 주는 방법하고 매우 흡사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30만 원 주면서 만 원씩 다 쪼개가지고 아침 A라는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먹어라. 이게 정해준다는 거죠. 점심 10만 원은 교통비싸. 이렇게 되면 결국은 30만 원이 그 자녀에게 바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복지와 교육과 산업, 지역경제가 그 기능과 예산, 재정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행하기. 그래서 초광역 메가시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준연방제 시스템으로 가야 지역 소멸, 초거래 사회에서 우리 지역 생태계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